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시면서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교재를 보실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지적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적제도에 관한 교재 순서대로 진행할 건데요. 공간정보법은 책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책을 좀 보겠습니다. 244쪽에 지적제도 개관 나와 있는데 지적의 의 나와 있죠. 이런 건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실 필요 없고, 지는 뭡니까? 토지. 적은 뭐라고 그랬죠? 정보. 서적할 때 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의미는 토지 정보가 될 겁니다. 토지 정보. 그리고 지적의 3요소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기능 같은 건 모르셔도 되고, 지적의 3요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돼요.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되는데 이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뭐라고 했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주된 정보라고 했고요.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인 정보입니다.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보는 이름,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소유자의 주민번호,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 이 3가지가 부수적인 정보로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아주 정밀하게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서 수집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를 지적소관청은 관리를 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했고, 이 지적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요? 이때 이 지적제도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뭐라고 했죠?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보, 이 3가지를 지적의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보. 그 내용이 이제 지적의 3요소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적의 3요소에서 한필지 토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건데요.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우리나라 국토의 전무로서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를 불문하며 가세지, 비가세지를 묻지 않고 해면 위에 있는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하기 위해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거기는 다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러면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국유지건, 사유지건, 공유지건, 가세지건, 비가세지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토지는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모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도 지난주에 했었죠. 등록의 주체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이를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죠. 등록의 객체는 뭐였죠? 전국토. 이거 기억나셔요? 전국토. 등록의 내용은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총 8가지가 있었죠. 가시적 지적공부 7가지.
컴퓨터 파일 형태의 불가지적 지적 공부 한 가지. 그래서 총 8개의 지적 공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저절로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저절로 아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지적의 분류,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세지적, 법지적, 그 다음에 다목적 지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제도가 맨 처음에 나온 지적제도가 뭐냐면 세지적이라는 지적제도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세지적. 이 세지적이 나온 시대는 언제냐면 고대 왕국 시대예요. 고대 국가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일까요? 조선 시대. 이시조선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에 요 세지적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 세지적은 무슨 뜻이냐면 요것이 세금 징수라는 뜻이에요. 세금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지적제도라는 뜻입니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지적제도. 그러면 이 세지적은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인데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을 하게 되면 군대가 필요하죠. 외세 방어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관리도 필요하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대 왕국 시대에 최초로 국가가 탄생했을 때 군대도 유지해야 되고 관리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즉 세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가 요 세지적 제도입니다. 그럼 이 세금 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할까요? 저기 토지의 표시 중에서. 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할까요? 면적. 왜냐하면 저 때는 지목이란 개념이 없어요. 비옥한 토지, 비옥하지 않은 토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땅덩어리가 넓으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땅덩어리가 좁으면 세금을 조금 징수하는 그런 단순한 시대예요. 따라서 이 세지적에서는 면적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관리가 됐던 시대예요. 면적 위주로. 이 시대가. 두 번째 나타난 지적이 뭐냐면 법지적이라는 겁니다. 이 법지적이라는 지적제도는 근대국가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입니다. 근대 국가 시대, 16세기, 17세기 요때 나타난 지적제도인데요. 요 근대 국가라는 개념은 유럽을 기준으로 해요. 유럽을 기준으로 16세기 그때 나타난 지적제도입니다. 이 근대 국가에 어떠한 철학 사조가 있었냐면 계몽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지적제도입니다. 법지적이라는 것은 이때 이 법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권리와 의무의 집합체라고도 불러요. 법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권리와 의무의 총체, 집합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권리 위주일까요? 의무 위주일까요? 권리 위주. 사회주의 국가는 의무 위주.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 위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보통 법은 권리의 집합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권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형태의 권리는 뭘까요? 권리 중에서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개념이에요.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될 텐데 이때 소유권 보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저기서 뭘까요? 네? 뭐라고요? 소재지? 네. 왜요? 강남 땅은 비싸니까. 지번이요. 왜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다 보호해 줘야 되겠죠.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뭐로 표시되고 있을까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네? 경계입니다. 경계.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고 갑이 소유자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효력은 이 경계까지 미치죠. 여기는 다 보호해줘야 되겠죠. 갑의 소유권을. 맞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 경계 위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게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뭐라고요? 경계. 경계 위주로 지적제도가 운영되던 시대입니다. 경계 위주로. 그 다음에 나타난 지적제도가 뭐냐면 다목적 지적이라고 불러요. 이 다자는 만을 다자고 목적은 목적이겠죠. 다목적 지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종합 지적, 경제 지적 이런 용어도 쓰게 돼요. 이게 그럼 다목적 지적은 무슨 뜻일까요? 다는 마늘 다자예요. 마늘 다자. 네? 다목적 지적. 많은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는 지적제도라는 뜻입니다. 많은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운영하는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이 다목적 지적은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요. 여기는 땅속이 될 겁니다. 여기는 땅속이 돼요. 토지를 옆에서 본 거니까 이때 여기 밑에 상수도 설치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하수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화선 같은 경우도 요즘은 땅속에 많이 설치하죠. 이런 각종 시설을 땅속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속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집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위험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건물을 짓는 경우 있죠.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 지표상의 정보도 수집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봇대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전봇대. 그러면 전봇대 설치할 때도 여기 지표상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요? 무대포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선 이렇게 설치할 때는 공중의 정보도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 이를 다목적 지적이라고 불러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목적 지적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땅속도 정보를 수집하고 지표상의 정보도 수집하고 공중의 정보도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다목적 지적이라고 불러요. 또한 종합적인 목적을 통해서 종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죠. 그래서 종합지적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 많은 목적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되겠죠.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경제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어서 경제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좀 의미가 다르죠. 따라서 이거는 유사지적 이렇게도 불러요. 이런 명칭이 참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시대에 나타난 개념이냐면 여기 상수도 시설 설치하고 하수도 시설 설치하고 높은 건물 설치하고 전기선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 설치해야 될 테고 도로 이건 어느 국가 시대에 많이 설치되는 시설들입니까? 현대국가. 그래서 이거는 현대국가 시대에 나타난 개념이에요. 현대국가 시대에 나타난 개념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전체적인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게 뭐로 출제가 되느냐면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여기 설치하기 위해서 땅속 정보 수집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다목적 지적 안에는 시설 지적이라는 개념이 포함돼요. 그래서 시설 지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목적 지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또 어떠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느냐면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고대 왕국 시대. 이거는 근대 국가 시대. 이거는 현대 국가 시대. 순서가 요 순서죠. 맞아요. 이게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요 순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런 용어도 써요. 소유지적. 법지적, 소유지적 같은 뜻인데 경계 위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양한 목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또는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도 하는데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토지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뭐 같은 뜻인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건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어요. 혹시 이 측량기구의 이름을 아실 수 있을까요? 이 측량기구는 요 위가 평평한 판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평판이라고 불러요. 평판. 또는 측량에 사용하는 평평한 판이라고 해서 측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측판. 또는 다리가 3개여서 산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참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칭은 평판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써요. 이 평판을 사용해서 측량할 때 이를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이 평판에 전자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기능이 포함되면 전자평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량기구가 전자평판이라는 겁니다. 이 전자평판을 통해서 측량을 하는데요. 이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구해지는 정보는 뭐냐면 경계입니다. 경계가 수집되는 측량 방법이에요. 따라서 경계가 그려지는 게 뭐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기구입니다. 도면에 이러한 경계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측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림으로 풀어쓴 지적, 도의 지적이라고 불러요. 그림도자, 풀해자. 그래서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도해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우셔요? 안 어렵죠? 네. 도해 지적으로 불러요.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되는 정보는 뭐죠? 경계를 그리기 위한 지적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모든 측량기구는 전부 다 다리가 3개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4개가 되면 이게 고정이 안 된대요. 약간씩 움직인대요. 그래서 다리가 3개면 이게 움직이지 않답니다. 그래서 모든 측량기구는 다리가 3개인데 최초로 만들어진 측량기구가 평판이어서 평판을 산발이라고도 부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측량기구가 평판이기 때문에 평판을 산발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만환경은 아니고요. 이름이 뭐냐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고 부릅니다. 의자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위의라고 부르는 측량기구입니다. 이 경위의라는 측량기구를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무엇이 수집이 되느냐면 이런 게 수집이 돼요. X좌표, Y좌표. 그리고 여기 숫자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일까요? 좌표값.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이 바로 경위 측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느냐면 좌표 지적. 좌표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점 좌표 지적. 좌표값과 관련된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좌표값은 숫자 형태죠.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수치 지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치 지적. 숫자 형태라고 해서 수치 지적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좌표 지적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평판 측량, 경위 측량은
가끔 출제되는 게 뭐냐면 장단점이 출제가 돼요. 장점과 단점. 먼저 비용은 어느 쪽이 많이 들까요? 어느 쪽이 비싸 보여요? 여기 좀 더 비싸 보이죠? 따라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 좀 덜 들어요. 두 번째, 어느 것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습니까? 네? 이건 숫자만 나타나요. 토지의 모양을 이거 갖고 알기 쉽지 않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토지의 모양이. 이건 숫자로 나타나고. 어느 것이 이해가 좀 더 쉬울까요? 이게 쉬울 겁니다. 이쪽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숫자만 나타나니까. 세 번째, 정밀도는 어느 것이 더 높을 거예요? 비슷해요. 네, 어느 것이 정밀도가 높을까요? 이건 정확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나요. 어느 게 정밀도가 높을까요? 요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종종 출제가 된 겁니다. 장단점. 토지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다면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 도해지죠. 맞습니까? 여기에 X축 설치하고 여기에 Y축을 설치해버리면 여기 0,0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로 표현됩니까? X좌표, Y좌표로 표현하죠. 맞아요. 네, X좌표, Y좌표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여기 숫자가 부여돼요. 1, 2, 3, 4. 그래서 이걸 부호라고 부르는데 이 부호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좌표지적, 수치지적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2차원 수평지적, 입체지적 뭐 이런 게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땅속이에요. 땅속. 이때 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수평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지적. 또는 수평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차원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2차원 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평이고 평면이죠. 평면지적이라고도 불러요. 수평지적, 평면지적, 2차원 지적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저 정보들은 지표상의 정보죠. 아닙니까? 땅속의 정보도 아니고 공중의 정보도 아니고 지표상의 정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평지적, 평면지적,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고 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뭐라고요? 수평지적 또는 평면지적. 수학적으로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원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고 땅속 지중이라고 부릅니다. 지중. 땅 지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써서 땅속, 지중. 땅속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고 여기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고 공중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죠. 입체적이죠. 땅속, 지표상, 공중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죠. 이거를 입체지적. 입체지적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입체를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3차원 지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입체지적, 3차원 지적은 여기서 어떠한 지적과 연결이 될까요? 다목적 지적, 현대지적, 다목적 지적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입체지적, 3차원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목적 지적 또는 이 3차원 지적, 입체 지적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제일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법 지적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법 지적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 지적 단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목적 지적 단계에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땅속 정보, 지표상의 정보, 공중의 정보,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라는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미국의 백악관이 더 호화찬란합니까? 우리나라 청와대가 더 호화찬란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청와대만큼 그렇게 호화찬란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돈이 많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지 입체 지적, 다목적 지적을 아직은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수평 지적, 평면 지적, 2차원 지적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이고요. 이 입체 지적, 3차원 지적 이거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채택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 의무의 유무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적극적 지적은 국가에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적극적 의무를 부여하는 지적을 적극적 지적이라고 부르고요. 소극적 지적은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소극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을 소극적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에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적극적 의무를 부여하는 지적이 뭐라고요? 적극 지적.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을 뭐라고요? 소극적 지적.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 국가기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일까요? 소극적 지적일까요? 적극적 지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 지적은 직권 지적과 직권 등록주의와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와 있는데 공간정보법 또는 공간정보관리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제처의 공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이고 법제처에서 이걸 추격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공간정보관리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저는 너무 길어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간정보법의 입법 목적 즉 만들어진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냥 좋은 얘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목적은 공간정보법 제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통 제1조에 규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 좀 보시면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측량은 많은 측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지적 측량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로조사라는 문구가 나오죠. 수로조사는 뭐냐면 수로가 바닷길을 얘기해요. 바닷길. 근데 이 바닷길은 지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에. 그래서 옛날에는 출제가 됐지만 지금은 나오기 힘들어요. 지적제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의 주요 이념이 나와 있는데 지적, 국정주의 무슨 뜻일까요?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죠. 국정. 국가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주의는 원칙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일까요?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말은 지적, 민정주의라는 게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민정주의는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이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지적, 민정주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 국정주의일까요? 민정주의일까요? 국정주의예요. 왜냐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의 효력에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 수집 등록 관리하는 겁니다.
통치권과 관련된 정보예요. 따라서 국민이 정할까요? 국가가 정할까요? 국가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적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통치권 행사는 당연히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럼 이 지적 민정주의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현대는 없어요. 옛날 고대 그리스 국가 그때에 채택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는 이걸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형식,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주의, 원칙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왜요?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한 정보니까 통치권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형식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거예요. 그 형식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여기에 등록된 정보로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까지 갖춰야지만 즉 지적공부에 등록까지 되어야지만 이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국가는 통치권을 잘 행사하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형식주의라고 불러요.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지적공개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반인이 쓰는 용어는 공개라는 용어고 법률 용어는 공개의 의미를 갖는 게 뭐죠? 공식. 같은 뜻입니다. 법률 용어는 공식.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공개.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지만 주권자는 누굴까요? 국민이죠.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해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지적공개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또한 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지적공부에 정확한 내용이 등록돼야 되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사할까요? 형식적으로만 심사할까요? 실질적으로. 이를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부릅니다. 직권등록지 원칙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줍니다. 왜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주느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헌법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국민 개개인에게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소유권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권, 등록에 대한 신청권을 먼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라도 등록해야 됩니다. 왜요? 통치권을 잘 행사해야 되니까. 이를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등록주의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등록을 강제한다고 해서 등록강제주의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적제도를 하나하나씩 공부하시다 보면 이 개념들은 다 저절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셔요. 다만 시험과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가 충분히 되신 다음에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각각의 내용에서 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토지의 등록을 보십니다.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거기서 이제 필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필지.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를 그린 거예요. 전두환 시대 때 이렇게 강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렸으면 아마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 때. 네? 위를 너무 크게 그렸다고 해서 위를 너무 크게 그렸다고 해서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운이 나쁘면 좀 몇 대 맞기도 할 겁니다. 여기가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아래쪽은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죠. 맞아요. 그럼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의 효력이 미친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보를 수집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이렇게 불러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너무 길어서 보통 단위를 생략해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지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으로. 도시 지역은 동,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철산동이죠. 철산동이 무슨 뜻입니까?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은 동, 농촌 지역은 리.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지번 부여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될 텐데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여전히 땅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철산동이라는 건 엄청 넓은 지역이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쪼개져요.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왜 했던 거예요, 다? 한필지 토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한필지 토지가 되면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쪼개진 거예요. 즉 작은 단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관리를 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쪽이랑 똑같은 거예요. 되셨을까요? 이 세 가지를 지적에 뭐라고 했죠? 한필지 토지, 등록, 지적공부, 지적의 3요소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한필지 토지의 개념에서 필지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이 필지는 한필지 토지를 단위로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하고 있죠. 맞아요. 한필지 토지를 단위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하고 있죠. 그럼 필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이를 필지라고 불렀습니다. 다시요. 필지의 개념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이게 뭐라고요? 필지입니다. 그러면 이 필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냐 아니면 사람이 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냐?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입니까? 사람이 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까? 공무원들이 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잘게 쪼갠 것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필지는 사람이 선을 그은 거라서 인위적이라는 문구가 맞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또한 이 필지는 지난주에 다른 토지와 합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합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쪼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합치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합병.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필지는 한필지 토지는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00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10제곱미터가 될 수 있고 1000제곱미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또한 이 필지라는 개념은 분할과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양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모양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십각형이 될 수도 있고
백각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필지라는 개념은 모양도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필지가 몇 개가 있느냐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3,800만 필지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2019년이죠. 10년이 흘러갔으니까 아마 4천만 필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필지별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 지번이라는 개념인데 토지의 번호, 필지별로 토지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지번인데 만약에 4천만 필지에서 맨 앞에 있는 토지에 1번을 부여하고 마지막에 번호를 부여한다면 4천만 번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번호가 너무 커지니까 지번이 너무 커지니까 4천만 번지라는 개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공시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호를 부여하느냐면 여기에 토지들이 이 안을 쪼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필지라고 했죠. 이 안을 쪼갠 것이 뭐라고 했죠? 필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지번 부여 지역은 다시 1번부터 시작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다시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부여돼요. 그렇다면 이 파란색 하나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생각해서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불러요. 뭐가요? 동가리는. 되셨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셔요. 표정은 될 듯 말 듯 한 것 같은데. 필지의 개념은 뭐라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로서 인위적으로 그은 선이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모양과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필지별로 토지의 정보가 수집이 되니까 이 필지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지라는 개념은 따라서 이 필지의 개념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했고요. 필지의 성립 요건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지의 성립 요건.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안 했나? 첫 번째.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한 것 같죠? 지소, 지지, 축덕 이렇게 외운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반사 안 하신 거 있는데. 지소, 지지, 축덕.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했죠. 그 안을 쪼갠 게 뭐라고요? 필지. 그러면 요 한 필지의 윗부분, 아랫부분, 맨 오른쪽 부분, 맨 왼쪽 부분, 가운데 부분 전부 다 같은 동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리겠죠.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그렇죠. 왜?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니까.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로 출제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한 필지에 왼쪽은 A가 소유하고 오른쪽은 B가 소유할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나중에 민법에서 상호 명의 신탁할 때 상호 명의 신탁은 가능해요. 그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불가능합니다. 한 필지 왼쪽은 A 소유고 한 필지 오른쪽은 B 소유가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전체가 A 소유이든지 전체가 B 소유이든지 이게 소유자가 동일할 것입니다. 물론 공유지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유지분은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소유자가 어때야 된다고요?
동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했죠.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목,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임야, 국어, 학교용지, 대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등록이 될 때는 이 전체, 한 필지 전체가 동일한 지목으로 여기에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지목으로. 이게 지목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 토지가 밭농사 용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목이 뭐냐면 전이라는 지목을 사용합니다. 밭전자를 써서. 이 토지가 논농사 용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논답자를 써서 지목을 답이라고 불러요. 답. 이 토지가 또랑으로 사용이 된다면 지목은 또랑구자와 또랑거자를 써서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밭농사 용도의 토지로 사용한다면 지목이 뭐라고요? 전. 그렇죠.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전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논농사 용도의 토지로 사용이 된다면 여기 뭐로 등록할까요? 답. 또랑으로 사용된다면 국어. 그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런데 여기서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한 필지가 여기에 동일한 지목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를 지목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같은 뜻입니다.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으로만 등록한다는 원칙. 즉 동일한 지목으로만 여기에 등록한다는 원칙. 이게 지목이 동일할 것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안이 연속적일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한강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일부와 이쪽의 일부가 한 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강에 의해서 단절이 되는 겁니다. 불연속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한 필지가 된다면 여기 농사 짓다가 야 밑에 행주대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또 농사 지어야 되고 힘들겠죠.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집안이 연속적일 것이라고 표현해요. 집안이 연속적일 것. 불연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척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자 해요. 한 필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만약에 33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100평이에요. 100평. 이 크기대로 도면 위에 그려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큰 종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 넣어야 되겠죠. 이를 축척이라고 불러요. 이 축자는 축소라는 뜻이고 이 척은 비율 척자입니다. 그럼 축척은 무슨 뜻일까요? 축소 비율. 축소 비율이 축척이에요. 그래서 실제 토지를 도면 위에 그려 넣을 때는 그 크기대로 그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축소 비율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요 부분을 이쪽 윗부분을 60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려 넣겠습니다. 60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려 넣으면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그런데 요 아래쪽 부분을 600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려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분모가 커졌으니까
전체로 볼 때는 더 조그마진 거죠. 따라서 작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 이러면 실제 토지의 모양은 이 모양인데 도면에 그려질 때는 이렇게 그려져 버려요. 서로 다른 축척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죠. 따라서 한 필지는 지적도에 도면 위에 등록될 때는 반드시 같은 축척으로만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게 축척이 동일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척이 동일할 것. 이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축척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축척의 대표주자예요. 그럼 이 대축척의 의미는 도면 위에 그려질 때 큰 모양으로 그려지는 축소 비율이란 뜻이고요. 소축척은 작은 모양으로 그려진 축소 비율이란 뜻입니다. 이게 대축척, 소축척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축척이 동일해야지만 모양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쪽 부분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남겨놓을 수 있냐? 그럼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체를 등기하든지 또는 전체를 등기하지 않든지 이것만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법에서. 그래서 전체를 등기하든지 전체를 미등기 상태로 내버려두든지 그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한 필지가 성립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자체로 출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자체로 출제하니까 다음 중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합병할 때 이걸 써먹어야 돼요. 합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 소, 지, 지, 축 등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외운다고 하셨는데 안 외우셨어요. 이번엔 꼭 외워주셔요. 지, 소, 지, 지, 축 등.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때 지목이 동일할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일필, 일목의 원칙. 한 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이것 좀 이따 또 써먹어야 돼요. 좀 써먹어야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되셨을까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